명절날 아침이었어요.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을 끓이느라 정신이 없었죠. 손목이 욱신거려 잠시 쉴까 했는데 그때 며느리가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민지야, 저기 잡채 좀 버무려 줄래?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쪽을 한번 힐끔 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뭐라고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근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더니 그대로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식탁 위에 쌓여가는 설거지, 타들어가는 전 냄새, 그 사이에서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웃고 있었어요. 그래, 젊으니까 피곤할 수도 있지 하며 애써 넘기려 했지만 점점 말이 쌓이더라고요. 며느리가 내 눈을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묘한 태도. 요즘은 시댁 음식 안 하는 게 당연하다네요. 저희 엄마도 그런 거 절대 안 시키세요. 그 말들이 화살처럼 박혔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어요. 남편이랑 아들, 딸, 사돈까지 다 둘러앉은 자리에서 며느리가 또 그랬어요. 어머니, 그냥 좀 앉아 계세요. 저희 세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 순간 숟가락을 들던 사돈이 살짝 웃었고 아들놈은 멋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웃음 하나에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식탁 위에 남은 전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눈물은 자꾸만 났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며느리가 나를 손님 취급하는 걸까? 잠이 오지 않아 부엌을 서성이며 불 꺼진 거실을 보는데 며느리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제 이 집에서 난 정말 손님이구나. 그날 이후로 뭔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처음엔 그냥 예의 없이 구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예 이 집의 주인이 된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아침마다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건 제가 아니라 그 아이였어요. 내가 평생 아껴 쓰던 주전자, 남편이 신혼 때 사다 준 그 찻잔 세트.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었죠. 어머니 것도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 말투가 더 기분 나빴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녁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니까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어둔 채로 서랍을 뒤적이고 있더군요. 아, 어머니, 거실 서랍에 넣어둔 봉투요. 정리 좀 하려고요. 그 봉투엔 제가 평생 모은 비상금이 있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현금으로 보관하는 사람 없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날 밤 거실을 보는데 TV, 소파, 심지어 커튼까지 다 바뀌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요즘 감성으로 바꿔봤어요 라며 웃었는데 이젠 내 집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그 아이의 취향, 그 아이의 방식. 나는 그저 초대받지 않은 사람처럼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는 손님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만 봤어요. 요즘 세대는 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해. 그 말이 제일 서운했어요. 아들이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엄마 그냥 좀 이해해줘. 민지도 힘들어. 그렇게 말하더군요. 결국 내 자식들마저도 며느리의 말에 설득당해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있었죠. 며느리가 제 친구 앞에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쉬시라니까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다 하잖아요. 그 말투, 그 표정. 아주 미세하게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이었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 아이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잃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참고만 산 걸까? 그때 문득 예전에 며느리에게 넘겨준 통장이 떠올랐어요. 아들 명의로 돌려준 내 퇴직금 통장. 그걸 지금 누가 쥐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며느리가 내게 처음 다정하게 말을 건 건 퇴직금이 들어온 그 무렵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이자도 별로고 그냥 저희가 같이 관리하면 어때요? 그때는 별 의심이 없었죠. 내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밥을 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던 그 아이였으니까요. 이 아이가 나한테 잘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통장을 넘겨준 날 그 애는 활짝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길게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도록 내 마음을 후회로 짓누를 줄은 몰랐어요. 그 후로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어요. 아, 그건 제가 알아서 정리했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제 이름으로 잠깐 돌려놓은 거예요. 잠깐이라는 말이 이렇게 길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는 내 통장을 쓰는 대신 내 이름을 점점 지워갔어요. 보험, 명예, 심지어 우리 집의 공과금 납부 계좌까지 하나둘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더군요. 그걸 발견한 건 우연이었어요. 휴대폰 고지서가 오는데 수신인이 민지로 돼 있었죠. 그 순간 등줄기가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 식탁 위에 앉아 내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 지금 누구 손에 있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동안 민지가 얼마나 교묘하게 도와드릴게요, 편하게 사세요라는 말로 나의 모든 걸 빼앗아 갔는지, 그게 얼마나 정교하고 계획적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며느리는 내게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니, 요즘은 노인분들이 재산 관리 잘못해서 피해도 많대요. 제가 대신 해드리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노인분들이라니. 그건 나를 식구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부른 거였어요. 그 뒤로부터 나는 집안의 손님이 됐어요. 냉장고에 넣어둔 내 반찬도 며느리가 정리해버렸고 내가 아끼던 접시는 공간 정리라며 버려졌죠. 나는 하루하루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온 가족이 모인 날 며느리가 큰 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순간 식탁 위의 숟가락들이 다 멈췄어요. 나는 그저 된장찌개에 간을 좀 보려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내 손에서 국자를 빼앗고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온 식구가 보는 앞에서 그 말 한마디로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단호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위며 손주들까지 다 보는 앞이었는데 그 누구도 나를 두둔해주지 않았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을수록 며느리의 말투가 떠올랐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건 명령이었어요. 나를 완전히 밀어내는 말.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아이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가져갔고 이제는 존재마저 지우려 하고 있었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내가 다시 나를 되찾을 차례라고. 그 애가 내 것을 얼마나 쉽게 차지했는지 이젠 그만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되돌려줄 때가 온 거예요. 추석 아침이었어요. 해마다 내가 제일 분주한 날이죠. 새벽부터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송편도 빚었어요. 며느리도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민지는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나가면 머리카락 냄새 배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참 낯설게 들렸죠. 그래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부엌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쩐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오전 11시쯤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시누이 부부, 사돈댁, 친척들까지 명절답게 북적였죠.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 이번엔 무난히 넘어가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어요. 탕국의 간이 좀 싱거웠나 봐요. 사돈 어른이 한 숟가락 드시더니 조금 싱겁네요? 하시더군요. 순간 민지가 내 눈을 흘깃 보더니 그 특유의 단정한 말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침부터 부엌 잡고 놓질 않으시길래. 그 말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전부 내게로 돌렸어요. 순간 공기가 멎었죠. 누군가는 웃음 섞인 눈빛으로 나를 봤어요. 아, 또 시어머니가 간섭하셨구나 하는 눈빛이었어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하자 민지는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 어머니는 그냥 좀 쉬세요. 매번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이 칼이 되어 꽂혔어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나는 고집 부리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그때 고개를 숙였죠. 내 편을 들지도 말리지도 않았어요. 사돈댁은 머쓱하게 웃었고 시누이는 그래요. 이젠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라며 기름을 부었어요. 그 자리에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어요. 나는 그저 숟가락만 꼭 쥐고 있었어요. 내 손등에 파인 주름이 그렇게 낯설어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움직였던 손인데 이젠 아무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싱크대 물소리에 섞여서 들리지 않게 울었죠. 그때 민지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그냥 앉아 계세요. 괜히 손대셨다가 또 이런 말 나와요. 그 말투엔 진심이 없었어요. 존중도 없었어요. 그건 나를 불편한 존재로 밀어내는 말이었어요.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후에도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냉장고에 윙 하는 소리만 들렸죠. 그날 처음으로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나는 이 집을 세웠고 그 아이는 그 위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아이의 허락 없이 국물 한 숟가락도 못 드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 민지는 대놓고 나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려는 건 뭐든지 막았죠. 그냥 앉아 계세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 말이 이제는 명령처럼 들렸어요. 그날의 그 한마디, 그게 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서운한 관계였지만 그날 이후로는 다신 믿지 않겠다로 바뀌었죠. 나는 그날 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명절엔 내가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앉을 거라고. 그 아이가 내게서 가져간 모든 걸 그대로 돌려받을 거라고. 그날 이후로 나는 말수가 줄었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민지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고 퇴근한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줬죠.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정말 조용히 숨을 죽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은행에서 문자 하나가 왔죠. 정기예금 만기 해지 완료. 나는 깜짝 놀라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말하더군요. 고객님 따님 이름으로 위임장 들어와 있어서 정상 처리됐습니다. 따님? 내겐 딸이 없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죠. 혹시? 나는 은행에 직접 갔어요. 그곳에서 확인한 건 내 통장에 있던 돈이 며느리 이름으로 옮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위임장에 도장을 찍은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었죠. 그 돈으로 언젠가 손주 대학 등록금을 내줄 생각도 했고 요양원 신세는 절대 지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허락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 오자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지한테 물어봤어? 그는 눈을 피했어요. 어머니, 그 돈은 그냥 잠깐 옮겨둔 거예요. 요즘 이자도 없고 저희가 투자해 보려고요. 그 말에 손이 떨렸어요. 내 허락은? 그냥 저희 둘이 잘 상의해서. 그 말 끝에 민지가 거실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요즘 세상에 그냥 묵혀두면 손해야요. 그 웃음이 참 차가웠어요. 그날 명절 때의 말투와 똑같았죠.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밤이 되자 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나 이렇게 바보였어. 눈물이 저절로 흘렀죠. 그날 이후 민지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냉장고를 새 걸로 바꾸고 소파를 고르고 내 이름으로 된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어머니 카드예요. 어머니도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마치 도둑이 열쇠를 흔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들었어요. 민지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며 말하는 걸. 아, 그 돈? 우리 시어머니가 안 쓰시니까 그냥 정리했지. 요즘은 늙은이들이 돈을 쥐고 있으면 안 돼.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내 마음도 산산조각 났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이 집의 돈줄을 내가 다시 줄 거야. 아무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라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었어요. 민지야, 내 말대로 나도 좀 쉬어야겠구나. 그녀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요, 어머니, 그게 서로 편하죠. 그녀는 몰랐어요. 그 웃음 뒤에 내가 이미 모든 걸 되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민지는 점점 더 여유를 부렸고 아들은 내 눈치를 보면서도 그녀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혔지만 이제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우선 첫 번째로 한 건 아주 단순했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 서류, 보험, 적금 모두 새로 확인했죠. 내가 가진 재산을 세세히 정리하면서 내가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걸 내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중 몇 개는 정리된 줄 아는 척하며 조용히 옮겼죠.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민지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집안을 휘둘렀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가 결정할게요. 어머니, 그건 요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그녀는 그게 패배의 말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내겐 그게 승리의 시작이었어요. 하루는 일부러 이렇게 말했어요. 민지야, 나 이제 나이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내 통장 비밀번호 좀 정리해줘라.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 어머니, 그런 건 제가 잘해요. 그날 밤 그녀는 내 책상 앞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며 내 자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죠. 나는 모르는 척 따뜻한 차를 내주었어요.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 컴퓨터 화면에 비치는 내 서류 중 일부는 가짜 계좌였어요. 아들 이름으로 잠시 만든 허수 계좌. 그녀가 그것만 믿고 움직이길 바랐죠. 그리고 예상대로
며칠 후 그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이 찍혔어요. 내가 미소를 지은 이유를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 뒤로 나는 아주 조용히 예전에 알고 지내던 금융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조용히 할 수 있겠죠? 그분은 날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때 느꼈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걸. 며느리는 점점 안일해졌고 나는 점점 더 침착해졌어요. 아들은 여전히 그 사이에서 눈치만 봤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 이 집의 판을 내가 다시 짜야겠구나. 그날 밤 내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복수는 소리 없이 해야 한다. 소리를 내면 싸움이 되고 조용히 하면 심판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나는 아주 의도적으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나 아는 분이 좋은 투자처 있다고 하시더라. 너희가 관심 있으면 얘기 좀 들어볼래?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어머니, 요즘 투자 잘하면 금방 불려요. 그녀의 탐욕이 내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그날 아침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밤새 손에 쥔 봉투의 두툼함이 내 심장을 두드렸죠. 그 돈은 남편과 내가 쌓아온 시간들이었고 나의 존엄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편의가 되어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문을 열자 도연과 민지가 서 있던 그날의 냉기 그 쇳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내 가슴은 뜨거웠고 손은 차가웠어요. 나는 봉투를 다시 가방 속에 넣고 단정히 옷을 고쳐 입었어요. 오늘은 말로 할 때가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말할 때였죠. 우선 내가 해오던 모든 호의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내가 빌려준 돈을 영수증과 통장 내역으로 차근히 정리했죠. 며느리가 몰랐던 내 통장 하나, 보험 서류 하나, 작은 적금 통장 하나. 조용히 내가 다시 주머니로 끌어당겼어요. 남몰래 돌려받는 그 손길이 이렇게 통쾌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가 편히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볼 때 나는 은행에서 공증을 받고 증빙 서류를 챙겼어요. 그녀가 가만히 계세요라고 내뱉던 그 소리는 이제 내 귀를 자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은 도화선이 되어 내 안의 불을 더 세게 지폈죠.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내 권리를 다시 세웠어요. 며느리가 제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학원비, 생활비, 작은 선물들. 그동안 내가 대준 내역을 정리해 봉투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들을 그녀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던 가방 속에서 꺼내 복도에 정리해 두었죠. 집 앞 복도에 놓인 봉투들에 모여든 이웃들의 시선이 그날은 달콤하게 들렸어요. 이제야 보이네. 누가 진짜 수고했는지. 그런 시선들이 내 등이 되어 주었어요. 나는 그 모든 걸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고 증빙을 들이밀었어요. 이건 내가 준 거예요. 당신들이 당연히 여겼던 것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문이 막히는 걸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아들은 내 눈을 피했죠. 그는 마지막까지 나를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스스로 책임지진 못했어요. 내 심장은 뜨거운 분노로 뛰었지만 입은 차갑게 닫았어요. 이제는 감정의 폭발이 필요했거든요. 그날 오후 나는 동네 사람들의 증언과 영수증들을 하나로 묶어 정리해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게 내가 준 거고 내가 원하면 걷어갈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깨졌죠. 민지는 허겁지겁 변명하려 했지만 진실 앞에서 변명은 먼지가 되어 흩어졌어요. 그녀가 믿고 있던 당연함이 한순간에 깨지는 광경. 그걸 보는 내 가슴은 숨 쉴 틈 없이
쾌감으로 채워졌어요. 그녀가 울부짖을 때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주었던 것들을 꺼내면 그녀가 잃을 건 명확했어요. 그건 단지 물건이 아니라 그녀가 쌓아온 특권이었죠. 나는 끝까지 단호했어요. 당신들, 이 집을 떠나시오. 라고 말할 힘은 여전히 내게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복수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걸. 내가 되찾은 돈과 서류는 이제 내 삶을 다시 설계할 기초가 되었어요. 며느리가 잃은 것은 물건이었지만 더 큰 건 그녀의 자부심과 권리의식이었죠. 그녀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무너지는 걸 보며 나는 웃었어요. 웃음이 눈물로 번졌지만요. 이후 며칠은 후련함과 불안이 섞인 시간들이었어요. 아들은 속죄를 말했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이웃들은 나를 다른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죠. 나 자신도 몰랐던 강인함이 내 안에서 자라난 걸 느꼈어요. 그 강인함이 내게 말했어요. 이제 너는 내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삶의 권리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순간 더 이상 누구의 편의물이 아니게 되었죠. 복수는 달콤했지만 진짜 달콤함은 그보다 더 깊은 곳 자존심의 회복에 있었어요. 민지는 잃었고 나는 되찾았어요. 그 단순한 사실이 내 가슴을 뻥 뚫리게 했어요. 그날 오후 동네 마트 앞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그 집 있잖아. 사위가 의사라더니 요즘은 집에서 안 보인다며? 며느리 말이야. 명절날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그 말들이 나를 찔렀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어요. 이제 그 수군거림이 내 편이 된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내가 걸어온 그 길에 내 자존심이 다시 서 있는 걸 느끼면서요. 며칠 전 내게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하던 며느리는 이제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자꾸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떨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쳤던 게 아니라 버릇이 없었던 거야. 그 말 한마디로 그녀의 눈빛이 일순간 멎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에 그 말을 삼켰겠죠. 하지만 이제 나는 그런 내가 아니었어요. 내 안의 상처가 이미 단단한 흉터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뒤늦게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내 옷깃을 스치지도 못했어요. 나는 단호히 손을 뿌리치며 평온하게 말했죠. 너는 나를 무시했지만 세상은 그걸 다 보고 있었단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흘러나갔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도와준 돈, 그들의 생활을 떠받치던 내 이름이 서류 한 장 한 장으로 드러나면서 모든 게 밝혀졌죠. 누가 누구 덕에 살았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제발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긴 하지 마세요. 민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힘들게 한 건 나였지. 이제는 조금 힘들어 봐야지. 그래야 사람 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 담긴 건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느껴졌어요. 복수란 소리치며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거라는 걸. 며느리는 그날 이후 이웃들의 눈길을 견디지 못했어요. 마트에서도 미용실에서도 그녀를 반기던 인사들이 하나둘 줄었죠. 그녀의 말투가 조심스러워지고
옷차림이 변했어요. 그동안 반짝이던 그녀의 자신감은 서서히 부서져 갔죠.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이상하게 아팠어요. 그녀를 미워하면서도 한때 내 딸처럼 여겼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했던 그 치욕, 그 모멸감은 누가 대신 갚아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의 불을 완전히 끄기 위해 내가 그동안 도연 부부의 이름으로 내주었던 작은 상가 하나의 임대 계약을 끊었어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닌 해방감 때문이었죠. 나는 그날 밤 오래된 수첩을 꺼내 이름 하나하나를 지워나갔어요. 민지라는 이름을 지울 때 손끝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펜을 눌러 굵게 선을 그었습니다. 끝냈다는 표시였죠. 더 이상 그 애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되는 밤이 온 거예요.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내가 흘린 눈물이 그 바람에 식어갔어요. 이제 됐다. 정말로 됐어. 그 말을 내뱉으니 세상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집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전에는 늘 전화벨이 울리고 며느리의 카톡 알림이 시끄럽게 울려댔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집안에는 나 혼자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어요.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했어요. 아무에게도 맞춰줄 필요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차를 끓이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틀고 그게 이렇게 큰 자유였나 싶었죠. 그날 밤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머니, 저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보낸 사람은 민지였어요. 나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엎었어요. 진심이라면 조금만 더 일찍 했어야지. 혼잣말이었지만 내 목소리가 방 안에 길게 울렸어요. 며느리의 사과를 받고도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과로 덮일 일이 아니었거든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그날, 그 한마디 그냥 가만히 계세요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나는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니,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기보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어쩌면 나를 그렇게 만든 것도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도 우리 가족이 너무 오래 눌러왔던 관계의 균열 때문이었겠죠. 며느리의 잘못만은 아니었어요. 내가 처음 그 애를 봤을 때부터 어쩌면 마음속에 벽을 쌓았는지도 몰라요. 요즘 애들은 말이야. 그런 말로 시작되는 내 잣대가 결국은 그 아이를 몰아붙였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의 모욕이 정당화되진 않아요. 상처는 상처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흔적은 남아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 아들도 나를 자주 찾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들러서 밥을 먹고 갔는데 이젠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며느리가 없을 때 잠깐 들르는 정도였어요. 엄마, 건강 챙기세요. 그 짧은 말 뒤에 이어지는 정적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이상하게 그 애가 싫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오래 알고 지내면 언젠가 그 미움이 서서히 거치는 순간이 오잖아요. 나는 문득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던 날, 어색하게 웃던 얼굴, 내가 해준 나물 무침을 맛있다고 몇 번이나 말하던 모습, 그 기억들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따뜻했더라면, 아니, 그 애가 조금만 진심이었더라면, 서로가 한 발짝만 더 다가갔다면, 이 지독한 싸움까지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인생이란 늘 그렇게 뒤늦게 깨닫게 만들죠. 다 지나가고 다 잃고 나서야 보이니까요. 그날 나는 거울을 봤어요.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름이 미웠던 지난날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어요. 그래, 이제는 됐다. 그 말을 혼자 내뱉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도, 누구의 인정을 바라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보았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그 사이로 달빛이 은은하게 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그게 꼭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다.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려주는 듯 했죠. 나는 이불을 덮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내 인생은 다시 내 거야. 며느리에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건 한 달쯤 전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냉장고에 있던 그 반찬통 저희가 산 거였는데요. 그 짧은 문자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났죠. 이제는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회수한 건 단지 물건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내 삶의 주도권, 내 자존심, 그리고 나 자신이었죠. 그동안 남들 눈치 보며 아들 부부의 기분에 맞춰 살던 그 비참했던 나날들을 하나하나 돌려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며느리는 요즘 고생이 많다고 들었어요. 내가 물러나자마자 며느리가 자신있게 꾸리던 사업이 무너졌대요. 도와주던 지인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란 원래 그래요. 겉으로 번듯할 땐 다들 가까이 오지만 기둥이 무너지면 남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지 하고 웃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조용했어요. 그래, 결국은 세상이 알아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결국은 제자리에 돌아가는 법이니까요. 며느리가 잃은 건 돈이었지만 나는 잃었던 나를 되찾았어요. 이제는 내 손으로 반찬을 만들어도 누가 먹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밥상을 내가 차리고 내 하루를 내가 정리하면 그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나를 함부로 대하던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의 가치를 돈이나 말솜씨로 재지 않게 됐어요.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조용하고 그 대신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진 건지도 알게 됐죠. 며칠 전 우연히 마트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예전엔 늘 새 옷을 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던 그 애가 그날은 수수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지만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갔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편안했어요. 원망도 미움도 자존심도 다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그래, 이제 다 됐다 싶었죠. 복수는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끝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차를 한 잔 끓였어요. 김이 오르는 찻잔을 바라보다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움켜쥐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놓을 때가 됐어요.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다시 쓰고 있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서의 이야기로요.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차분하지만 서늘하지 않은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 속에 내 지난날의 분노가 조용히 흩어져 가는 것 같았죠.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게 진짜 평온이지. 그 말이 내 안에서 천천히 번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진짜 평화 속에서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당신이 느낀 감정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아름다운 당신의 따뜻한 댓글 기다릴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